세상은 종종 나이를 먹었다는 이유로 사람을 무시합니다. 늙었다, 쓸모없다, 시대에 뒤처졌다며 조용히 사라지길 바라죠. 하지만 아무 말 없이 살아가는 그들 중엔 누구보다 치밀하게 조용히 그리고 단단히 복수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도 그렇습니다. 노인이라고 무시당하던 어느 날 결국 모든 걸 잃을 뻔했던 할아버지.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에게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강력한 무기와 비밀이 있다는 걸요. 그리고 마침내 동네를 쥐락펴락하던 건물주에게 통쾌한 복수가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2배가 됩니다. 사연 이야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최만복입니다. 올해로 84이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는 그저 조용히 혼자 사는 노인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매일 새벽 5시가 되면 일어나서 간단히 세수를 하고 오래된 회색 가디건을 걸치고 동네 공원으로 향합니다. 공원 한복판에 있는 낡은 벤치, 그곳이 제가 하루를 시작하는 곳입니다. 벤치에 앉아 가방에서 꺼낸 책을 펼칩니다. 요즘은 주로 법률 서적을 읽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책 읽기를 좋아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더욱 독서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가워도 두꺼운 안경을 쓰고 한 글자 한 글자 꼼꼼히 읽어나갑니다. 오전 8시가 되면 집으로 돌아와 아침을 차려 먹습니다. 단칸방이지만 저에게는 충분한 공간입니다. 가스레인지 위에 작은 냄비를 올리고 미역국을 끓이고 전날 해놓은 반찬으로 소박하게 식사를 합니다. 혼자 먹는 밥이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천천히 씹어 삼킵니다. 낮 시간에는 주로 집에서 보냅니다. 라디오를 틀어놓고 뉴스를 듣거나 신문을 읽거나 가끔은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어 추억에 잠기기도 합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저와 아내, 그리고 번창했던 공장의 모습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는 모두 과거가 되어버린 일들이지만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시장 골목을 산책합니다. 60년 넘게 살아온 이 동네의 구석구석을 걸으며 변화하는 모습들을 지켜봅니다. 예전에 있던 구멍가게는 편의점이 되었고 철물점은 카페가 되었습니다. 세월의 흐름을 온몸으로 느끼며 천천히 걸음을 옮깁니다. 그런 평범하고 조용한 제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 사람, 장동식 때문이었습니다. 장동식은 40대 중반의 사업가입니다. 키가 크고 목소리가 큰 그는 항상 비싼 정장을 차려입고 다녔습니다. 몇 해 전부터 이 동네에 재개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그는 마치 기회를 노리고 있던 사냥꾼처럼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구석에 있는 작은 건물 하나를 샀습니다. 그 다음에는 옆 건물, 그 다음에는 또 다른 건물을 연달아 매입했습니다. 몇 년 사이에 그의 손에 들어간 부동산이 동네 절반에 이를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동네는 내 손안에 있어. 그가 부동산 중개소에서 큰 소리로 떠들던 말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그가 단순히 허풍을 떨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행동은 점점 더 노골적이고 공격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장동식은 자신이 소유한 건물의 임대료를 대폭 올렸습니다. 오랫동안 장사를 해오던 상인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동네에서 30년 넘게 분식점을 운영하던 김씨 할머니도 20년간 이발소를 해오던 박씨 아저씨도 모두 쫓겨나야 했습니다. 시대가 변했는데 언제까지 옛날 방식으로 살 거야? 개발되면 땅값이 몇 배로 뛸 텐데
지금 나가는 게 서로에게 좋은 거 아냐? 그는 항상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합리적인 제안을 하는 것처럼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협박에 가까웠습니다. 임대료를 내지 못하면 전기를 끊고 수도를 차단하고 심지어는 건물 앞에 트럭을 세워두어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런 광경을 지켜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6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이웃들이 하나씩 떠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단칸방에서 연금으로 겨우 생활하는 처지였기에 그들을 도울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동식의 표적이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이 시장 골목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해가 지면서 골목길에 주황색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큰 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그 노인 말이야? 아직도 안 나갔어? 진짜 골치 아프네. 이런 오래된 사람들 때문에 개발이 제대로 안 되잖아. 뒤돌아보니 장동식이 휴대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힐끔 쳐다보더니 더욱 큰 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빨리 정리해야 해. 재개발 승인 떨어지면 그때는 보상금도 훨씬 적어질 텐데 지금이 기회라고 설득해봐.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60년 넘게 이 동네에서 살아오면서 이런 모욕을 당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과 다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동식의 괴롭힘은 그날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갑자기 수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도 계량기를 확인해 보니 누군가 밸브를 잠가 놓았더군요. 관리사무소에 문의했더니 장동식이 건물주 자격으로 누수 점검을 위해 일시적으로 차단했다고 신고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점검이 언제 끝나냐고 물어보니 건물주가 안전하다고 판단할 때까지라는 애매한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결국 저는 며칠 동안 아래층 이웃집에서 물을 얻어다 써야 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전기 계량기에 이상이 생겼다며 전력 공급이 중단되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건물 안전 점검을 위해 하루 종일 소음이 나는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수리하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어느 날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문에 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서가 붙어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 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보니 이상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계약 기간도 틀렸고 임대료 금액도 실제와 달랐습니다. 심지어 제 서명도 위조된 것 같았습니다. 장동식이 청년 우선 임대 정책을 악용해서 가짜 계약서를 만들어 저를 쫓아내려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그만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나이도 많으신데 이런 낡은 곳에서 뭐 하세요? 요양원이나 가족들 집으로 가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가 제게 직접 찾아와서 한 말입니다. 겉으로는 친근하게 웃으면서 말했지만 그 눈빛에는 차가운 계산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계약서는 위조된 것 같은데요. 제가 조용히 말하자 그는 어이없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노인분이 뭘 아신다고 그러세요? 법적인 문제는 전문가들이 알아서 처리할 일이에요. 할아버지는 그냥 짐 싸서 나가시면 됩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단순한 연금 생활자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과거가 있었습니다. 60년 전 제 아버지는 이 동네에서 작은 금속 가공 공장을 운영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개발이 되지 않은 변두리 지역이었지만 아버지는 이곳의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교통이 편리하고 원자재 운송에 유리한 위치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공장을 운영하면서 주변 땅들도 하나씩 매입했습니다. 공장 부지뿐만 아니라 창고로 쓸 땅, 직원들을 위한 숙소 부지, 심지어 공공도로 사용 허가까지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토지 관련 법규가 지금만큼 복잡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이 공공시설 사용권을 얻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도와 공장 일을 배웠습니다. 20대부터 40대까지 약 20년간 저희 공장은 동네에서 가장 큰 사업체였습니다. 직원만 해도 50명이 넘었고 전국 각지에서 주문이 들어올 정도로 번창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말 큰 경제 위기가 닥쳤습니다. 대기업들이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기 시작했고 저희 같은 중소기업들은 주문량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주요 거래처 중 하나가 부도를 내면서 대금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공장은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공장 건물과 대부분의 땅을 팔았습니다. 직원들에게 밀린 급여와 퇴직금을 주고 나니 거의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지킬 수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가 평생에 걸쳐 모아놓은 토지 관련 서류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매우 꼼꼼한 분이셨습니다. 작은 계약서 하나라도 정리해서 보관하셨습니다. 토지 매매 계약서, 사용허가서, 측량도면, 심지어 관련 공무원들과 주고받은 공문서까지 모든 것이 날짜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공장이 망하고 나서도 저는 그 서류들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유산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단칸방으로 이사할 때도 그 낡은 서류 상자는 함께 가져왔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 서류들은 법적 효력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60년이나 된 옛날 문서들이 지금 시대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저 추억의 물건 정도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도서관에서 토지 관련 법률서를 읽다가 흥미로운 조항을 발견했습니다. 원소유자 및 장기 거주자, 우선권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재개발 지역에서 과거 토지 소유권이나 장기간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으면 현재 소유자보다 우선적인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자세히 조사해 보니 아버지가 받았던 공공도로 사용허가서와 창고 부지 계약서들이 현재의 재개발 계획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동식이 매입한 땅들 중 상당 부분이 원래 저희 공장 소유였거나 사용권이 있던 땅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게는 단순한 추억의 서류가 아니라 강력한 법적 무기가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60년을 넘게 살아오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 신중함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우선 법률 지식을 더 쌓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 벤치에서 읽던 소설책 대신 법률 서적을 가져왔습니다. 부동산 관련법, 재개발 관련 조례, 토지 소유권 분쟁 판례들을 꼼꼼히 읽어나갔습니다. 어려운 용어들은 별도로 정리해서 외웠습니다. 도서관에서 컴퓨터 사용법도 배웠습니다. 젊은 사서가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는데 인터넷을 통해
법원 판례를 검색하고 관련 기사들을 찾아보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80이 넘은 나이에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목적이 분명하니 금세 익숙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옛 인맥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공장을 운영할 때 함께 일했던 사람들 중에서 아직 연락이 닿는 사람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연락한 사람은 김영수였습니다. 젊은 시절 저희 공장에서 격리로 일했던 그는 나중에 회계사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은퇴했지만 여전히 정정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연락을 주셨나요? 전화로 안부를 물은 후 저는 현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김영수는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장님, 그 서류들이 아직 남아 있다고요? 그것들이 정말 중요한 자료일 수 있어요. 한번 직접 보여주시겠어요? 며칠 후 김영수가 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60년 가까이 보관해온 서류 상자를 열어서 하나씩 보여드렸습니다. 그는 각 문서들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흥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장님, 이건 정말 대단한 자료입니다. 특히 이 공공도로 사용허가서와 창고 부지 계약서는 현재 법적으로도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재개발 과정에서 원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 다음으로 찾은 사람은 이정훈이었습니다. 옛날 공장에서 막내 사원으로 일했던 그는 나중에 법학을 공부해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작은 법무법인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반갑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잡한 일에 휘말리셨군요. 이정우는 제 사정을 들은 후에 장동식의 행동들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계약서 위조, 세입자 협박, 공공시설 이용 방해. 이런 것들은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게다가 사장님이 가지고 계신 서류들은 토지 소유권 분쟁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찾은 사람은 동네에서 함께 쫓겨난 상인들이었습니다. 분식점을 하던 김씨 할머니, 이발소를 하던 박씨 아저씨, 구멍가게를 하던 최씨 아주머니까지 모두 장동식의 갑질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미 떠난 일에 다시 관여하기를 꺼려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진 자료들과 계획을 설명하자 그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만복이 형님,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녀석한테 제대로 한 방 먹일 수 있다고요? 할머니, 우리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뭐든지 하겠어요.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억울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하나씩 준비를 해나가면서 저는 복수 계획을 세밀하게 다듬어 나갔습니다.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장동식이 더 큰 실수를 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곧 찾아왔습니다. 장동식의 갑질은 날이 갈수록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제가 위조 계약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후로는 아예 대놓고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평소처럼 시장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집 앞에 대형 덤프트럭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트럭 옆에는 장동식과 몇 명의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아, 할아버지 오셨네요. 마침 잘 됐다. 장동식이 저를 보자마자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철거 작업 들어갑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짐은 미리 빼두셨겠죠? 철거요? 무슨 권한으로 남의 집을 철거한다는 겁니까? 권한이요? 나는 건물주고 이 할아버지는 불법 점유자예요. 계약 기간도 끝났고 퇴거 명령도 무시했으니까
강제 집행하는 거죠. 그는 가짜 서류들을 들어보이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주변에 모인 구경꾼들도 있었는데 대부분 나이 많은 노인이 젊은 건물주에게 대들고 있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도서관에서 컴퓨터를 배울 때 휴대폰 사용법도 함께 익혔는데 그 중에서도 녹음 기능을 특별히 연습해 두었습니다. 무슨 일로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이해 못 하시는 건가? 장동식이 짜증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침착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인가요? 신고할 일이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지금 제 집 앞에서 누군가 불법 철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야, 할아버지, 뭐 하는 거예요? 장동식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저는 계속해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주소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위조 혐의로 추가 신고하고 싶습니다. 네, 증거 자료도 있습니다.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약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장동식은 계속해서 저를 협박했지만 저는 휴대폰으로 모든 과정을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경찰이 와도 소용없어요. 법적으로 내가 옳다고요. 오히려 할아버지가 불법 점유로 처벌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확신하신다면 기다려보죠. 경찰이 도착한 후 양쪽의 주장을 들어보았습니다. 장동식은 자신이 정당한 건물주이고 저를 불법 점유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저는 계약서 위조 의혹과 함께 진짜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했습니다. 이 문제는 현장에서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선 민사 절차를 통해 해결하시고 위조 의혹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경찰은 일단 철거 작업을 중단시켰습니다. 장동식은 분한 표정을 지었지만 어쩔 수 없이 물러났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이정훈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드디어 시작하는 건가요? 네, 이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내일 만나서 본격적으로 준비해 봅시다. 다음 날 저는 이정훈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60년간 보관해온 서류 상자를 모두 가져갔습니다. 사장님, 정말 대단한 자료들이네요. 이걸로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이정훈은 서류들을 하나씩 검토하며 법적 근거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선 토지 소유권 분쟁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장님, 아버지가 받으신 공공도로 사용허가서와 창고 부지 계약서가 핵심 증거입니다. 재개발 특별법에 따르면 과거 소유권이나 장기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으면 현재 소유자보다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장동식이 위조한 계약서들과 협박 녹음 파일은 형사고발 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사기, 강요, 업무방해 등 여러 혐의로 고발할 수 있어요. 저는 김영수에게도 연락했습니다. 그는 회계사 출신답게 장동식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해 주었습니다. 사장님, 이상한 점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일부 매입 과정에서 탈세 의혹도 있고 허위 서류를 사용한 흔적도 보여요. 이런 자료들도 함께 제출하면 더 유리할 겁니다. 한편 쫓겨난 상인들도 각자의 피해 사례를 정리해서 공동 고발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김 씨 할머니는 30년간 운영한 분식점에서 강제로 쫓겨난 과정을, 박 씨 아저씨는 전기와 수도를 끊어서 영업을 방해받은 내용을, 최 씨 아주머니는 허위 계약서로 속아서 보증금을 잃은 경위를 각각 진술서로 작성했습니다. 형님, 우리가 당한 걸 생각하면 이 정도로는 부족해요.
그놈이 제대로 벌을 받아야 한다고요. 맞아요.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법원에서도 알아야 해요. 2주 후 드디어 법원에 토지 사용권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동시에 장동식에 대한 형사고발장도 함께 접수했습니다. 장동식은 처음에는 여전히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뭘 안다고, 변호사 한 명 붙였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나? 하지만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재개발 예정 지역 중 일부에 대해 토지 사용 중단 명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정당하게 산 땅인데 왜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야? 장동식이 법원에 항의했지만 판사는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해당 토지에 대한 과거 소유권 및 사용권 주장이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현상 유지가 필요합니다. 한편 형사고발건도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경찰이 장동식의 사무실과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더 많은 증거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컴퓨터에서는 계약서 위조에 사용된 파일들이 나왔고, 휴대폰에서는 세입자들을 협박한 통화 녹음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건물주들과 담합해서 임대료를 조작한 증거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게 다 어디서 나온 거야? 누가 내 사생활을 조사한 거야? 장동식이 항변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검찰은 사기, 강요, 업무방해, 문서위조 등 여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되었는데 저는 두 재판 모두의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 재판날, 저는 법정에서 60년 전 아버지와 함께 공장을 운영했던 이야기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이 동네에서 60년 넘게 살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운영하신 공장은 이 지역 발전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비록 경제적 어려움으로 공장은 문을 닫았지만 이곳에 대한 저희의 애착과 권리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훈 변호사는 준비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제시했습니다. 60년 전 토지 매매 계약서, 공공도로 사용 허가서, 창고 부지 임대 계약서 등이 모두 법정에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이 서류들은 피고인이 매입한 토지들에 대해 원고 측이 과거부터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재개발 특별법 제23조에 따르면 이런 경우 원소유자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장동식의 변호사는 반박했습니다. 60년 전 서류들이 현재에도 법적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정당한 절차를 통해 해당 토지들을 매입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서류들은 당시 법적 절차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비록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재개발 과정에서는 과거 권리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더욱 결정적인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장동식이 위조한 계약서들, 세입자들을 협박한 녹음 파일들, 그리고 다른 불법 행위들의 증거가 차례로 공개되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가 시청 공무원과 짜고 허위 서류를 만든 사실이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재개발 승인을 받기 위해 관련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허위 서류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 및 뇌물공여 행위입니다. 검사의 발언에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장동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몇 달에 걸친 재판 끝에 드디어 판결이 나왔습니다. 민사재판에서는 저희 측의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토지들에 대한 원고의 권리 주장이 정당하다고 인정합니다. 따라서 피고가 매입한 토지 중 3분의 1에 대해서는 매매계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는 장동식이 그동안 쌓아온 부동산 제국의 상당 부분이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불법적인 세입자 퇴거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게 총 2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합니다. 형사 재판 결과는 더욱 가혹했습니다. 피고인 장동식에게 사기, 강요, 문서 위조, 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몰수금 5억 원과 추징금 10억 원을 부과합니다. 장동식은 그 자리에서 구속되었습니다. 판결 이후 동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장동식의 부동산 회사는 폐업했고 그가 소유했던 건물들은 법원의 관리하에 새로운 소유자들에게 매각되었습니다. 가장 기뻤던 것은 쫓겨났던 상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된 일이었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분식점을 다시 열었고 박씨 아저씨도 이발소를 재개업했습니다. 만복이 형님 덕분에 우리가 다시 장사할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형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평생 억울하게 살았을 거예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조용한 노인 정도로만 여겼던 사람들이 이제는 존경의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최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내셨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 동네가 다시 살아났어요. 하지만 저는 이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저 혼자서 한 일이 아닙니다. 억울함을 당한 모든 분들이 함께 싸워서 얻어낸 결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일입니다. 재판이 끝난 후 저는 다시 평소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매일 새벽 공원 벤치에서 책을 읽고, 낮에는 집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는 시장 골목을 산책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가끔씩 김영수나 이정훈이 찾아와서 안부를 물었고, 동네 상인들도 지나가다 인사를 건넸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책 읽으러 나오셨네요. 무슨 책 읽으세요? 요즘은 역사책을 읽고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과거를 돌아보게 되더군요. 어느 날 동네에 새로 이사 온 젊은 부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저희가 이사 온 집이 원래 할아버지 공장이 있던 자리라고 들었어요. 혹시 그때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나요? 저는 기꺼이 60년 전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공장을 운영했던 일, 동네가 발전해가는 과정, 그리고 최근에 일어난 일들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이 동네가 지켜졌네요. 저희도 이곳에서 오래 살면서 동네 발전에 기여하고 싶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어느 날 도서관에서 컴퓨터를 배우던 중에 같은 나이 또래의 할아버지 한 분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최 선생님, 저도 비슷한 문제로 고민이 많습니다. 젊은 건물주가 저를 내쫓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래된 계약서를 근거로 퇴거를 요구받고 있는데 그 계약서에 이상한 점들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모든 서류를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제가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법률 지식을 쌓는 방법,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 믿을 만한 전문가를 찾는 방법 등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시당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우리에게는 젊은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경험과 지혜가 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제 조언을 따라 차근차근 준비해서 결국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이런 일들이 몇 번 더 반복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동네에서 법률 상담 할아버지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조언을 구했고, 저는 가능한 한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평소처럼 시장 골목을 산책하다가 옛날 장동식 사무실이 있던 건물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작은 동네 도서관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평화롭고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도서관에서 일하는 젊은 사서가 저를 알아보고 인사했습니다. 이 도서관이 생긴 것도 할아버지 덕분이라고 들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한 일은 별거 아니에요. 단지 옳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생각해 보니 처음에 제가 원했던 것은 단순한 복수였습니다. 저를 무시하고 괴롭힌 장동식에게 한 방 먹이고 싶었던 것이죠. 하지만 지금 되돌아보니 진정한 승리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동네가 다시 평화로워진 것, 쫓겨났던 사람들이 돌아온 것, 그리고 무엇보다 정의가 실현된 것이 진짜 승리였습니다. 요즘 저는 가끔 젊은 사람들에게 강연을 하기도 합니다. 대학교나 시민단체에서 초청해서 제 경험담을 들려달라고 요청하곤 합니다. 할아버지, 그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젊은 학생들이 자주 묻는 질프라블럼입니다. 용기는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준비하고 공부하고 경험을 쌓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 역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옛 동료들, 전문가들, 같은 처지의 이웃들, 모두가 함께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80이 넘었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쌓인 경험과 지혜가 젊은 사람들보다 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강연이 끝나면 젊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개인적인 고민을 상담하기도 합니다. 취업 문제, 인간관계 문제, 가족 문제 등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젊었을 때를 떠올립니다. 그때도 지금과 비슷한 고민들이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인생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빨리 뛰는 것보다 꾸준히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저는 새벽 공원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나뭇잎들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손에는 새로 나온 법률 개정안에 관한 책을 들고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예전과는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상점들이 생겼고 젊은 가족들이 이사를 왔습니다. 하지만 동네의 따뜻한 분위기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등교하는 아이들이 저에게 인사합니다. 그 아이들의 밝은 얼굴을 보면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사람들은 종종 노인을 무시합니다. 느리고 늙고 쓸모없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시간은 때로는 약한 자를 깎아내리는 칼이기도 하지만 강한 자를 단련시키는 불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주 오랫동안 그 불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저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공장도 재산도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들도 떠나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더 소중한 것들을 얻었습니다. 경험과 지혜,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얻었습니다. 장동식과의 싸움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의를 위한 싸움이었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무시당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젊은 사람들이 저를 보며 저런 할아버지가 뭘 아시겠어라는 표정을 짓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언젠가는 깨닫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는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경험의 축적이라는 것을, 그리고 노인의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말입니다. 오늘도 저는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책을 읽고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필요하다면 또 다른 정의를 위해 싸울 준비를 하면서 말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최만복 84세의 지혜로운 어른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감동적이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